빗줄기는 회색 도시의 아스팔트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와이퍼가 운전석 앞 유리를 필사적으로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마치 세상이 거대한 수족관 안에 잠겨버린 것 같았다. 조수석에 앉은 서지수는 창밖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빗물이 그려내는 기묘한 무늬를 쫓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모든 풍경이 의미를 잃고 뭉개져 그저 어두운 잿빛 덩어리로만 보일 뿐이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사님, 운전대를 잡은 젊은 형사가 룸미러로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서지수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지금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눈물도 절규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동이 그녀의 존재를 삼켜버린 듯한 그런 침묵이었다. 차량이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자 풍경은 급격히 새우산해졌다. 낡고 낮은 건물들,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그리고 색바랜 간판들이 빗속에서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은하여관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간판이 달린 낡은 셔터 건물 앞이었다. 간판의 이은 잔은 불이 나갔는지 깜빡거리다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곳이 그녀의 똑똑하고 자랑스럽던 아들 강민준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였다. 현장은 32호입니다. 감식은 끝났지만 아직 통제선은 그대로입니다. 형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빗물이 그녀의 검은색 코트 위로 떨어져 검은 자국을 남겼다. 서지수는 차에서 내려 여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타일 외벽은 빗물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창문마다 굳게 닫힌 커튼이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싸구려 소독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여관 로비는 예상대로 좁고 어두웠다. 카운터에는 나이든 여주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식반원들이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모두가 서지수에게 흘긋 시선을 던졌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담당 형사인 박 팀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피로에 찌든 얼굴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서지수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판에 박힌 동정심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권태감일 것이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낡은 카펫은 발소리를 먹어버렸다. 302호 문 앞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다. 박 팀장이 라인을 들어올리자 서지수는 잠시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침대 시트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감식반이 이미 시신을 수습해간 뒤라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볼 수 있었다. 바로 저곳에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아들이 누워 있었을 것이다. 쌓인 시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추정됩니다. 책상 위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검을 진행하겠지만 아마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전형적인 극단적 선택입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그는 서지수가 충격받을 것을 염려하면서도 사건의 개요를 정확히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지수는 대답 없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전문가의 시선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유서, 비닐 증거물 봉투 안에 담겨 있었지만 익숙한 아들의 필체였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요. 너무나 교과서적인 유서였다. 마치 누군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유서 쓰는 법 같은 매뉴얼을 보고 쓴 것처럼. 아들 민주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글을 잘 쓰는 아이였다. 만약 정말 마지막을 결심했다면 이런 상투적인 문장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노트북으로 향했다. 닫혀 있었다. 그 옆에는 민준이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과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이미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드님, 학교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성적 문제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는 우등생이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서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여사님, 박 팀장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으로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서지수는 자신의 아들을 알았다. 민주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였다. 특히 엄마인 자신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감식반이 철수하고 박 팀장도 잠시 자리를 비워주었다. 혼자 남은 서지수는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맡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카운터에 있던 여관 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낡은 쟁반에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저기 경찰 양반들이 마시라고는 했는데 그래도 따뜻한 거라도 한 잔 하시면. 주인은 주름진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서지수는 말없이 차를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통해 전달되었지만 마음속의 얼음은 녹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 학생 참 안 됐어요. 주인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다. 서지수는 그런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NIC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분석했다. 상대방의 눈빛, 작은 몸짓 하나로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아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서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경찰에게는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경찰들한테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다고만 했어요. 괜히 복잡해지는 게 싫어서. 근데 어머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지수는 숨을 죽였다. 주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방 학생, 여기서 닷새를 묵었어요. 낮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죠. 그런데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한 소리요. 네. 처음에는 그냥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매일 밤 그랬어요. 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데 그게 그냥 슬퍼서 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 학생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순간 서지수의 세상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여관 주인의 목소리만이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다.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다고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자존심 강하고 속 깊던 아들이 매일 밤 엄마를 부르며 울었다. 그것은 우울증이나 절망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찾는 마지막 안식처를 향한 절규였다. 누군가에게 위협당하고 고통받고 구원을 요청하는 비명이었다. 그냥 엄마 하고 우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덧붙였다. 마치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것처럼. 엄마, 죄송해요. 엄마 하면서 너무 애처롭게 울어서 제가 문을 두드려 볼까 하다가도 젊은 학생 사생활인데 싶어서 그게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서지수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고 있었다. 경찰이 말한 전형적인 극단적 선택, 책상 위에 교과서적인 유서,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절규.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서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였던, 그림자라 불렸던 그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방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이제 이 작은 방은 더 이상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이 방에 가두고 고통을 주고 절망의 끝으로 몰아놓은 뒤 교묘하게 자살로 위장했다. 박 팀장이 복도에서 다른 형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지수는 주인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 다른 누구에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게도요. 아시겠습니까? 주인은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수는 텅 빈 침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약속할게.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엄마가 반드시 찾아낼게. 반드시. 그녀는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박 팀장이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십니까? 여사님, 네. 서지수가 짧게 대답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슬픔은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한 한 어머니의 외로운 전쟁이 지금 이 낡고 음습한 여관의 복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의 장례는 사흘 만에 끝났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서지수는 일부러 부고를 널리 알리지 않았다. 민준의 죽음은 아직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어야 했다. 진실이라는 재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은 슬픔이자 분노였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장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아들의 방은 며칠 전과 변함이 없었다. 단정하게 정돈된 책상, 벽에 붙은 좋아하는 밴드의 포스터, 옷장 안에 가지런히 걸린 옷들, 모든 것이 아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방의 주인은 이제 없었다. 서지수는 아들의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손끝으로 책상 위를 쓸었다. 이곳에서 민주는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듣고 미래를 꿈꿨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혼자서 경찰은 민준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간략하게 조사한 후 유가족에게 돌려주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유서가 발견되었고 타살 혐의점이 없으니 사건은 자살로 종결. 그들은 아마 평범한 유서나 친구들과의 비관적인 대화 몇 개를 찾고는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서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훈련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노트북 전원을 켰다.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어릴 적 함께 갔던 바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자의 사진이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린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스르고 마우스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모자간의 신뢰의 증표였다. 이메일, SNS, 메신저.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민준의 모든 디지털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과제에 대한 이메일, 친구들과 게임 약속을 잡는 대화, 가끔 엄마에게 보내는 애교 섞인 메시지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서지수는 NIS 시절의 감각을 끄집어냈다. 정보는 때로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녀는 민준의 활동 기록에서 미세한 공백을 발견했다. 그의 죽음이 있기 약 3주 전부터 온라인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뜸해졌고 SNS 게시물도 끊겼다. 마치 누군가 그의 삶에서 서서히 페이드아웃 버튼을 누른 것처럼 표면적인 데이터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예전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 그녀는 숨겨진 파티션이나 암호화된 파일을 찾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녀가 찾던 것이 나타났다. 하드 드라이브의 한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진 암호화된 가상 드라이브였다. 일반적인 대학생이 사용할 리 없는 군사 등급에 가까운 강력한 암호화 방식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 일기장 같은 것이 아니다. 아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죽음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이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서지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준의 생일, 자신의 생일, 의미 있는 기념일들, 좋아하던 책 구절, 수십 개의 조합을 시도했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시스템은 3번만 더 틀리면 파일을 영구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들을 생각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던 상태의 강민준.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만약 엄마에게만 전달하고 싶은 비밀 메시지를 남겨야 했다면 어떤 암호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복잡한 숫자나 기호의 조합이 아닐 것이다. 세상 누구도 모르지만 오직 엄마와 자신만이 아는 약속, 둘만의 언어,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준이 아직 말을 배우기 전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 때면 그녀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세상에 없는 그녀가 직접 만든 노래였다. 그 노래의 첫 구절, 너무나 유치해서 커서는 늘 질색하던 바로 그 가사.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키보드에 그 문장을 입력했다. 작은 별이 속삭일 때 When the little star whispers. 엔터 키를 누르자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 암호가 풀린 것이다. 서지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았다. 죽음 너머에서 아들이 그녀에게 보내온 첫 번째 응답이었다. 암호화된 폴더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 조각난 데이터였다. 맥락 없는 이름들의 목록, 암호 같은 은어로 가득 찬 메신저 대화 기록 조각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입출금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 그리고 일립시움이라는 이름의 회원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손상된 동영상 파일이었다. 재생하자 화면은 심하게 깨지고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지수는 분명히 보았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달린 화려한 방. 그리고 겁에 질린 젊은 얼굴들. 그 속에 아들 민준의 얼굴도 있었다. 영상 속 민준은 누군가를 향해 애원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다음 날 서지수는 수집한 자료를 들고 서촉 경찰서로 향했다. 박 팀장을 다시 만나야 했다.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 정말로 이 사건을 덮으려 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경찰서는 여전히 분주했다. 며칠 전과 달리 박 팀장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서지수를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복도 한쪽에 딱딱한 의자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사님 아직 경황이 없으실 텐데 이것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서지수는 스마트폰으로 암호화 폴더의 내용 일부를 보여주었다. 민준이 노트북에서 발견한 겁니다. 단순한 자살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 팀장은 화면을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여사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그냥 학생들이 하는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입니다. 요즘 애들 저희가 이해 못할 것들 많이 합니다. 아드님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거액의 돈이 오갔고 아이가 공포에 질려있던 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커뮤니티 활동입니까? 서지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님, 박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저희도 할 만큼 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체내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자살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힘드신 건 알겠지만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때였다. 사무실 안쪽에서 육중한 체구의 남자가 걸어 나왔다. 박 팀장보다 직급이 높아 보이는 강력계 서장이었다. 그는 서지수와 박 팀장을 번갈아 보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다. 박 팀장, 무슨 일이야?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거 아니었나? 서장님, 저 유가족분께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져오셔서 이 문점은 무슨... 서장은 서지수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경찰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여사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공무집행방해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경찰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노골적인 압력이었다. 서지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혹은 모른 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들의 죽음 뒤에는 경찰서장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서장과 박 팀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서장과 박 팀장은 오히려 당황한 듯했다. 서지수는 그대로 몸을 돌려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차갑고 무거운 비였다. 경찰의 외면은 그녀를 좌절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을 주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이제 전장은 명확해졌다.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든 은퇴한 요원. 그녀 자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거대하고 얼굴 없는 조직. 서지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어 엘리시움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쳐다보았다. 사자의 소굴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표적을 발견한 사냥꾼의 냉정함으로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다음 단계는 정해졌다. 서지수의 집 거실은 임시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2대와 여러 대의 태블릿, 그리고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다. 며칠 밤을 샌 탓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선 전직 NIS 요원 서지수였다. 그녀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하나의 웹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일리시움. 아들의 파일에서 발견한 바로 그 회원제 커뮤니티였다. 로그인 페이지는 극도로 단순했다. 검은색 배경에 은색으로 빛나는 로고와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창이 전부였다. 흔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나 회원가입 링크조차 없었다. 이곳은 초대받지 않은 자는 문턱조차 넘볼 수 없는 완벽하게 닫힌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이런 수준의 보안을 갖춘 사이트를 해킹하려 시도하는 것은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다. 즉시 경보가 울리고 모든 흔적이 삭제될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상적인 출입증, 즉 유효한 회원의 아이디가 필요했다. 지수는 민준이 남긴 파일들을 다시 열었다. 암호 같은 대화명과 실명이 뒤죽박죽 섞인 목록. 이들이 바로 엘리시움의 회원일 것이다. 그녀는 이 명단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SNS 계정, 학교 커뮤니티, 뉴스 기사. 그녀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 각 인물의 디지털 프로필을 재구성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들 중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시스템에서 이탈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나 혹은 신분을 도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몇 시간의 분석 끝에 한 명의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수혁, 민준과 같은 대학 학생이었지만 2달 전 갑자기 휴학하고 모든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그의 디지털 흔적은 2달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소멸해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그는 완벽한 디지털 유령이었다. 지수는 이수혁이라는 유령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수혁의 옛 블로그 게시물, SNS 댓글 등을 샅샅이 뒤져 그의 말투, 관심사, 성격까지 분석했다. 그리고 그의 신분으로 엘리시움의 관리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계정 정보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설정이었다. 그녀는 보안을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거쳐 자신의 IP 주소를 숨기고 엘리시움의 관리자에게 보안 메신저로 접촉했다. 심장이 가늘게 떨려왔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접속자 SUHUKLEE.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계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ADM인. 누구시죠? 본인 인증을 해주십시오. SU유키 엘리. 이수혁입니다. 한동안 접속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있다가 최근 귀국했는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ADM인. 저희는 비밀번호를 찾아드리지 않습니다. 규정상 본인이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관리자의 태도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지수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다음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심리전이었다. SUHUKRE에. 규정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겨울게임의 스폰서였던 미스터 M께서 복귀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직접 연락드리기 전에 관리자님 선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스터 M은 민준의 파일에서 발견한 스폰서 중 한 명의 코드네임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미끼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관리자는 내부에서 이수혁과 미스터 M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지수는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ADM인.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당신이 처음 엘리시움에 추천받았을 때의 추천인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관문이었다. 지수는 침착하게 이수혁의 SNS에서 찾아낸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입력했다. AD민. 당신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고 그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민준의 파일에는 없는 정보였다. 지수는 순간 아찔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이것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게임이었다. 그들은 보안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특별함에 대한 오만함이 있다. SUHIUKRE.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보안각서에 따라 발설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미스터 M께서는 이번 봄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체되면 곤란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은근한 위협과 함께 더 큰 판의 존재를 암시했다. 관리자의 오만함과 관료주의적인 몸살림을 동시에 자극한 것이다. 전략은 통했다. 아이디민. 임시 접속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24시간 내에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화면에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타났다. 서지수는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문이 열렸다. 엘리시움의 내부는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엘리트 커뮤니티였다. 철학, 경제, 예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고 명문대생들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공유되고 있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이곳이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자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 모든 것이 위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 토론 게시판을 지나쳐 회원 등급이 높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하위 포럼으로 향했다. 그곳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게임, 과제, 스폰서, 플레이어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엘리시움의 진짜 모습을 목격했다. 부유한 스폰서들이 익명으로 과제를 올리면 돈이 필요한 명문대생 플레이어들이 그것을 수행하고 거액의 보수를 받는 시스템이었다. 과제는 처음에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경쟁사 신제품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 희귀한 미술품 구해오기 등. 하지만 등급이 올라갈수록 과제는 점차 도덕적, 법적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미행하고 약점을 캐내는 것부터 경쟁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까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는 회장님의 아드님이라 불리는 존재가 주관하는 특별한 게임이 있었다. 바로
한재혁이었다. 그의 게임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플레이어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그들의 자존감과 인간성을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했다. 민준이 참여했던 마지막 게임의 기록도 단편적으로 남아있었다. 배신자 색출이라는 이름의 게임. 민준은 그 게임의 타겟이 되었던 것이다. 지수는 포럼의 대화명을 민준의 파일에 있던 실명 명단과 대조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잠재적인 피해자이자 공모자들의 명단이 들려 있었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녀는 명단에서 첫 번째 목표를 골랐다. 포럼에서 유독 불안정한 심리를 보였던 학생 이동민이었다. 지수는 그의 강의 시간표를 알아내 학교 캠퍼스에서 그를 기다렸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이동민에게 다가가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동민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준 군 어머니입니다. 민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동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사방을 겁에 질린 눈으로 두리번거리더니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구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절 찾아오지 마세요. 그는 그대로 돌아서서 사람들 사이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지수는 그를 쫓지 않았다. 그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그녀는 다른 학생에게 접근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엘리시움이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상대방은 극도의 공포를 보이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피나 거절이 아니었다. 영혼 깊숙한 곳까지 새겨진 절대적인 공포였다. 한재혁과 그의 조직은 단순히 돈으로 입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들어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림자의 원, 거대한 공포의 네트워크였다. 서지수는 차 안에서 텅 빈 눈으로 캠퍼스를 바라보았다. 한재혁은 단순한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법을 아는 정교한 포식자였다.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었지만 모든 증거는 피해자들의 공포라는 자물쇠 뒤에 굳게 갇혀 있었다. 힘으로 이 자물쇠를 부술 수는 없다. 다른 열쇠를 찾아야 한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이름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김유진,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있었다. 그가 그녀의 다음 목표이자 아마도 마지막 희망일 것이다. 김유진은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한때 괴서 가장 명랑하고 사교적이던 청년은 이제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감춘 채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 걸었다. 그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학교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서지수가 학교 기록을 통해 확인한 그의 성적은 불과 한 학기 만에 상위권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해 있었다. 그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지수는 그가 이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학생들처럼 다짜고짜 찾아가 압박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는 굳게 닫힌 조개 껍데기처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거나 최악의 경우엔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요원이 아닌 어머니로서 그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녀는 김유진이 혼자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 주소를 알아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약속도 없이 그의 집 앞을 찾아갔다.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 마침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김유진이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차에 초점 없는 눈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이 몸에 밴 듯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서지수는 차에서 내려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자신을 알아본 김유진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떨어뜨렸고 그 안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는 돌아서 도망치려 했다. 유진아, 서지수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추궁이나 위협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연민과 걱정만이 묻어 있었다. 내 올 다그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네가 괜찮은지 보러 왔어. 민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널 무척 걱정했을 거야. 민준의 이름과 자신을 걱정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김유진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서지수는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았다. 이런 것만 먹으면 몸 상해. 아줌마가 따뜻한 밥 한 끼 사줄게. 그냥 민준이 친구랑 밥 한 번 먹고 싶어서 그래. 그녀의 따뜻한 제안에 김유진의 경계심이 아주 천천히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지수는 그를 근처에 허름하지만 정갈한 백반집으로 데려갔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지수는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진과 함께 게임에 빠져 밤을 새우던 이야기. 둘이서만 아는 비밀 장소 이야기. 민준이가 얼마나 유진을 믿고 의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일부러 두 친구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 김유진의 마음속에 굳게 닫힌 문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따뜻한 국밥이 나오자 서지수는 유진의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었다.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하듯이. 그 순간 김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밥알 위로 눈물을 뚝뚝 흘렸다. 수개월간 그를 짓눌러 왔던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친구를 잃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서지수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다.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의 차에 다시 탔을 때 김유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가 민준이를 그렇게 가게 만들었어요. 내 탓이 아니야. 서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김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엘리시움의 시작은 달콤한 유혹이었다고 했다. 엄청난 돈, 선택받은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 그리고 평범한 학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인맥. 처음에는 그저 그들이 제시하는 과제를 해결하며 돈을 버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제는 점점 더 악랄해졌다. 단순한 정보 수집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친구를 배신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에도 손을 대도록 강요받았다. 그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록되었고 그것이 곧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민준이는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유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저는 돈의 유혹에 빠져 외면했지만 민준이는 달랐어요. 이건 범죄라고, 이 조직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스폰서들의 신원, 한재혁의 불법 행위들. 그 모든 걸 자신의 노트북에 비밀리에 저장하고 있었어요. 서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전사였다. 하지만 들켰어요. 김유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가득 찼다. 한재혁이 모든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위해 마지막 게임을 준비했죠. 이름은 배신자 사냥이었어요. 그것은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심리 처형이었다. 한재혁은 다른 모든 회원들을 협박하여 민준이를 고립시키고 그가 믿었던 친구들, 김유진을 포함한 직접 민준이를 비난하고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민준이가 모아온 모든 증거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를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갔다. 며칠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해진 집단적인 심리 공격에 민준의 정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민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김유진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모든 퇴로를 막아버렸어요. 여관방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이 그 게임의 마지막 미션이었던 셈이죠. 서지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다. 아들이 겪었을 마지막 며칠간의 지옥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엄마를 부르며 울던 아들의 절규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그것은 공포와 고통의 소리이자 배신당한 영혼의 울부짖음이었다. 왜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거니? 너희들 모두 피해자잖니? 족쇄가 있으니까요. 김유진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한재혁은 저희가 수행했던 모든 더러운 짓들을 영상과 문서로 기록해놨어요. 누구든 입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거예요. 저희는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니까요. 그게 한재혁이 만든 게임의 규칙이에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재혁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이자 인질이 되게 하는 악마적인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다. 서지수는 차를 세우고 흐느끼는 김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유진아. 이제 괜찮아. 나머지는 내가 할게. 넌 민준이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아줌마가 널 지켜줄게.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김유진은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두려움과 슬픔을 모두 토해내는 듯했다. 그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서지수의 마음은 비할 데 없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사명감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섰다. 이것은 아들이 목숨을 걸고 시작했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재혁이라는 이름 석자를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얼굴도 목소리도 몰랐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될 시간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방의 주인 한재혁에게 그 화려한 야경은 그저 자신의 발 아래 놓인 거대한 게임판에 불과했다. 그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일 중앙의 가죽 소파에 앉아 홀로 체스를 두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실제 체스판이 아닌 허공에 떠있는 홀로그램 체스판이 있었다. 상대는 세계 랭킹 1위의 체스 그랜드마스터와 똑같은 패턴으로 수를 두도록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이었다. 한재혁의 길고 하얀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검은색 나이트가 부드럽게 움직여 상대의 퀸을 위협했다. 체크메이트. 인공지능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한재혁은 그보다 더 완벽했다. 그는 게임의 모든 변수를 읽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남자였다. 아데오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최 실장이 나지막이 그를 불렀다. 한재혁은 홀로그램 체스판을 손짓 한 번으로 사라지게 한 뒤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 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 실장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저희가 심어놓은 감시망에 따르면 이틀 전 김유진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진은 그 이후로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재혁의 눈썹이 흥미롭다는 듯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래, 그 울보 녀석이 시시한 연극은 이제 끝났을 텐데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뒷조사를 해봤지만 그냥 평범한 전직 공무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행동 패턴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엘리시움에 누군가 그녀의 조력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수혁의 아이디로 접속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재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위기감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설계된 자신의 게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자 오히려 즐거워하는 기색이었다. 어머니라. 슬픔에 빠진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있지. 그는 태블릿을 들어 서지수의 신상 정보를 화면에 띄웠다. 증명사진 속의 평범하고 수수한 중년 여성. 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하며 나지막이 웃었다. 최 실장, 너무 긴장하지 마. 이건 위협이 아니야. 그냥 새로운 게임의 시작일 뿐이지. 사냥감이 도망만 다니면 재미없잖아. 가끔은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야 사냥할 맛이 나는 법이지. 어떻게 할까요? 경고를 해줘.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친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하지만 너무 거칠게는 말고 품위 있게. 그의 지시는 늘 이런 식이었다. 모호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명확했다. 이틀 후 은하 여관에 구청 직원을 사칭한 남자들이 닥쳤다. 그들은 소방 안전, 위생, 건축법 등 온갖 규정을 들먹이며 여관 곳곳을 헤집고 다녔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주인은 공포에 질려 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해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서지수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적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진짜 공무원 아닐 겁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대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가장 먼저 전화 주세요. 절대로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다. NIS 시절의 옛 동료. 지금은 한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후배였다. 그녀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특정 차량 번호 몇 개를 조회해주고 은하 여관 주변을 귀찮게 하는 자들을 정리해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녀의 부탁에 후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녀가 쌓아온 신뢰라는 이름의 인적 네트워크였다. 한재혁은 최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여관을 압박하러 갔던 자들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정중한 경고를 받고 물러났다는 것이었다. 한재혁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재밌군. 생각보다 발톱이 날카로운 엄마 쥐였어.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좀 더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줘야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애도의 선물이라고 할까. 그날 밤 서지수는 집 앞에서 작은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주문한 적 없는 물건이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상자 안에는 하얀 비단 위에 오르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어렸을 때 그녀가 아기 침대 머리맡에 늘 놓아두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양 모양 오르골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자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작은 별이 속삭일 때 그녀가 아들을 위해 직접 만들었던 자장가, 그리고 아들의 노트북 암호를 풀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너의 가장 깊은 비밀, 너와 아들만의 추억까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네가 어디에 숨든 우리는 널 찾아낼 것이다.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처음으로 서지수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을 향한 위협 때문이 아니었다. 적의 정보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다. 그녀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몸을 기댔다. NIS 시절 그 어떤 위험한 임무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무력감이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곳을 떠났는데 결국 그 지옥이 아들을 삼켰고 이제는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길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오르골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의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피와 눈물이 묻은 적이 던진 오만한 조롱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슬픔과 공포를 모두 태워버릴 만큼 뜨겁고 어두운 분노였다. 포식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녀를 사냥감으로 지목하고 희롱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흔적을 좇는 추격전이 아니다. 이것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한 두 사냥꾼 사이의 정면 대결이다. 서지수는 오르골을 들고 거실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보드의 중앙에는 LICUM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보드 마커를 들어 그 위에 굵고 선명한 글씨로 한재혁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리고 그 이름 주위로 피처럼 붉은 원을 그렸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한재혁이 보낸 오르골은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서지수는 그것을 아들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것은 이제 슬픈 추억의 유물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목표를 상기시켜주는 차가운 강철로 만든 징표였다. 적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제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다. 그녀는 경찰서에 증거를 가져가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재혁의 뒤에 있는 유진그룹의 힘은 사법체계와 언론을 간단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증거는 묵살되고 증인은 사라질 것이며 결국 그녀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이상해진 어머니로 치부될 것이다. 물리적인 증거로 싸우는 것은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전장,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한재혁의 가장 큰 무기가 사람의 심리를 파괴하는 능력이라면 그녀의 무기는 그 심리를 분석하고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를 지배하는 논리를 파악하고 그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판을 설계해야 했다. 거실의 화이트보드는 이제 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해부하는 거대한 지도로 변해 있었다.
한재혁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수십 개의 키워드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신콤플렉스, 절대적 통제에 대한 집착, 타인에 대한 경멸, 아버지의 그림자. 그녀는 프로파일러로서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다. 먼저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샅샅이 훑었다. 유진그룹이 완벽하게 관리하는 공식적인 프로필 너머 그가 10대 시절 남겼던 온라인 포럼의 댓글, 익명으로 활동했던 커뮤니티의 게시물, 측근들의 SNS에 태그된 사진 한 장까지. 그녀는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통제되지 않은 날것의 욕망과 불안의 흔적을 찾았다. 다음은 인적 정보망이었다. 그녀는 옛 동료의 도움을 받아 유진그룹 내부와 한재혁의 주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그의 아버지, 한 회장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강철 같은 의지와 카리스마로 거대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아들인 재혁을 후계자로 여기면서도 한 번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재혁에게 아버지는 넘을 수 없는 벽이자 평생의 열등감의 원천이었다. 엘리시움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탄생한 괴물이었다. 한재혁은 아버지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에서는 결코 그를 뛰어넘을 수 없었기에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했다. 그곳에서 그는 신이었다. 그는 플레이어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면서 아버지에게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절대적인 통제력과 우월감을 맛보았던 것이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서지수는 한재혁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것은 그의 병적인 자기애와 그 자기애의 근간을 이루는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였다. 그는 실패를, 특히 아버지 앞에서 실패자로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다. 그의 모든 오만함은 사실 이 깊은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용할 지렛대였다. 작전의 목표는 한재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차 목표일 뿐, 최종 목표는 한 회장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내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한 회장에게 아들은 후계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진그룹이라는 왕국에 비하면 부차적인 존재일 뿐이다. 만약 한재혁의 존재 자체가 그룹의 존립을 위협하는 암적인 요소가 된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잘라낼 것이다. 서지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한재혁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의 시스템에 침투한 유령이 될 것이다.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 신호를 흘리고 그의 조직 내부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 그가 가진 심리적 약점들을 하나씩 격발시킬 것이다. 편집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며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작전의 첫 단계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유진에게서 얻은 정보와 엘리시움 내부 자료를 통해 한재혁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최 실장이 야심가이면서 동시에 겁이 많은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한재혁이 최 실장의 충성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의 판단력은 급격히 흐려질 것이다. 서지수는 옛 동료에게 다시 한번 연락했다. 이번 부탁은 훨씬 더 정교했다. 유진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해외 M&A에 대한 정보 중 아주 사소하지만 오직 최상위 내부자 몇 명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빼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익명으로 경쟁사의 가십을 다루는 블로그에 흘려달라고 부탁했다. 정보 유출 자체는 그룹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위여야 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식이었다. 정보가 유출된 직후
그녀는 자신이 이수혁의 아이디로 엘리시움에 접속했던 기록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마치 최 실장의 개인 기기에서 접속이 시도된 것처럼 보이는 디지털 흔적을 만들었다. 증거는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집증적인 의심을 품고 있는 독재자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지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거대한 유진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창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암호화된 이메일에 유출할 정보 조각을 첨부하고 수신인란에 블로거의 주소를 입력했다. 전송 버튼 위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 클릭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복수이자 더 이상 다른 민준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딸깍 마우스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보이지 않는 신호가 인터넷의 광대한 바다를 건너 적의 심장부로 날아갔다. 서지수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한재혁의 사진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막 침투했다는 사실을.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이제 없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의 마음을 미끼로 사용하는 덫을 놓았다. 그리고 그 덫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한재혁의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홀로그램 체스판은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한재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보가 샜더구나. 한 회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 아들이 운영하는 조직이, 이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다루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게 뚫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이건 내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다. 재혁아, 아버지의 질책에 한재혁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사소한 실수였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숨어든 것뿐입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해라. 한 회장이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아들을 향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벌인 그 게임 때문에 그룹 전체에 흠집이 가는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 네 존재가 유진의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떠난 뒤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한재혁의 얼굴에서 나른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통제력을 잃은 맹수의 잔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호출했다. 그 여자, 서지수. 더 이상 놀아줄 시간이 없다. 겁을 줘.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만들어. 그날 이후 서지수를 향한 압박의 수위가 달라졌다. 더 이상 오르골 같은 심리적인 경고가 아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차 타이어 4개가 모두 예리하게 찢겨 있었다. 아파트의 전기가 예고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끊겼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침묵만이 흘렀다. 그것은 한재혁의 정교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의 강도가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공포가 그녀의 일상을 옥죄 어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또다시 걸려온 무언의 전화를 끄는 서지수는 어둠 속에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지금 느끼는 이 공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흉터처럼 남아있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10년 전 NIS 대테러팀 소속의 그림자로 불리던 시절, 그녀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거대한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몇 년에 걸친 작전 끝에 마침내 조직의 수괴를 체포하기 직전이었다. 궁지에 몰린 수괴는 그녀에게 마지막 복수를 감행했다. 그날은 민준의 5번째 생일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민준의 손을 잡고 막 내리려던 순간 그녀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그녀의 차 밑에 설치된 폭탄 사진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자 메시지.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함께 사라져라. 그녀는 얼어붙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아들의 몸을 감싸 안고 채서 최대한 멀리 몸을 던졌다. 그녀의 등 뒤에서 굉음과 함께 차가 화염에 휩싸였다.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고 아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일이, 자신이 걷는 길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냈다. 최고의 요원이라는 명예도 국가를 위한다는 사명감도 아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평범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요원 그림자는 죽고 어머니 서지수로 다시 태어났다. 서지수는 쓰게 웃었다. 얼마나 끔찍한 아이러니인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서 도망쳤는데 결국 아들은 자신이 만들어준 평범한 세상 속에 더 교활한 어둠에 삼켜져 버렸다. 그녀는 실패한 것이었다. 요원으로서도 그리고 어머니로서도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에게 공포와 함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군이 필요하다는 것. 그녀는 새로운 보안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선배님. 서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 지수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강지원. 그녀의 NIS 시절 파트너이자 멘토였고 현재는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었다. 그녀가 사직서를 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며 그녀를 말렸던 사람이었다.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냐? 네가 나한테 먼저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섞여 있었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은 신속하게 잡혔다. 다음 날 저녁,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의 한 주차장에서 만났다. 강지원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차 안에서 서지수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핵심은 명확히 전달했다. 아들의 죽음이 유진그룹 한재혁과 연관된 조직적인 심리살인이라는 것, 경찰 상층부가 압력으로 사건을 덮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강지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유진그룹이라. 이건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수야, 공식적인 개입은 불가능해.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개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서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제 등 뒤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정원 차장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었다.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파트너가 또 다른 파트너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원 요청이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에이스 요원의 눈빛, 슬픔과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정의감이 살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후배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국정원이 움직일 수는 없다. 하지만 강지원이라는 개인은 널 도울 수 있지. 필요한 게 뭐냐? 서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보안통신 장비와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안전가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잡은 놈을 놓치지 않게 해줄 그물이 필요합니다. 준비해두겠다. 필요한 인력도 붙여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라. 지수야. 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의 차 안에는 새로운 암호화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전원을 켜자.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체스판의 퀸이 복귀했다. 이제 내 차례다. 서지수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의 망령은 그녀를 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싸울 준비를 마쳤다.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지원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그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요새였다.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띄우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해킹과 도청을 방지하는 보안 장비들이 빼곡했다. 서지수는 지난 며칠간 이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검이었다. 그녀가 육장에서 던졌던 첫 번째 돌멩이는 예상보다 훨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유진그룹의 M&A 관련 정보 유출은 경제뉴스 단신으로 처리될 만큼 사소했지만 그 여파는 한 제역의 왕국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서지수는 모니터 하나에 유진그룹 내부 동향 보고서를 띄워놓고 있었다. 강지원의 팀이 보내온 실시간 정보였다. 한 회장, 한 제역 부사장 질책, 내부 보안 강화 지시,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지수는 그 안에 담긴 폭풍을 읽을 수 있었다. 한 제역의 가장 큰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다. 다른 모니터에서는 엘리시움 내부의 통신 기록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었다. 그녀가 심어놓은 최 실장 접속 기록이라는 바이러스는 한 제역의 편집증 속에서 빠르게 증식했다. 한 제역의 펜트하우스. 최 실장은 주인의 부름에 달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서 있었다. 한재혁은 평소에 나른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의심으로 이글거렸고 손에는 초회 실장의 개인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한재혁이 태블릿을 초회 실장의 얼굴 앞에 던지듯 내밀었다. 화면에는 서지수가 조작한 초회 실장의 IP로 이수혁의 아이디에 접속하려 한 기록이 떠 있었다. 아드님, 이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최 실장은 사색이 되어 변명했지만 그의 공포에 질린 모습은 한재혁의 눈에는 유죄의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네가 아니면 누구지 내 서클 안에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한재혁이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초에 실장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아버님, 밑으로 줄을 갈아타려고 했나? 내가 우스워 보였어.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한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 실장의 뺨을 상아로 만든 체스말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부드러운 감촉에 최 실장은 온몸을 떨었다. 충성심 없는 개는 필요 없어. 네가 가진 모든 권한과 정보를 넘기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만약 오늘 이후로 네 그림자라도 내 눈에 띄면 그땐 네가 했던 더러운 짓들 세상에 모두 알려질 거다. 네 가족들도 함께. 최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과 공포 속에서 물러났다. 한재혁은 자신의 가장 유능하고 오래된 신복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잘라낸 것이다.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지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프로파일링은 정확했다. 자기에 빠진 독재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자를 먼저 의심하는 법이다. 이제 2단계를 실행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한재혁의 뒤틀린 부자관계를 정조준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열등감과 인정욕구를 자극하여 그를 더 깊은 편집증의 수렁으로 밀어 넣어야 했다. 강지원의 도움을 통해 그녀는 익명으로 이메일 한 통을 발송했다. 수신인은 바로 한 회장이었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배신자 사냥 게임의 일부를 담은 조작된 음성 파일이었다. 파일 속에서 한재혁은 게임을 즐기며 아버지도 결국 늙었다. 이제 내 시대다 라는 식의 오만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회장님께 진정한 충성을 바치는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드님의 위험한 놀이가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재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한 수였다. 이 메일은 한재혁에게 2가지 공포를 동시에 안겨줄 것이다. 첫째,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게임이 아버지에게 알려졌다는 것. 둘째, 내부의 배신자가 이제 자신을 건너뛰고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 예상대로 한재혁은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엘리시움의 모든 회원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무자비한 내부 숙청을 시작했다. 그는 회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들었다.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러운 과제를 수행하라고 강요했다. 한때 그들만의 특권이자 유희의 공간이었던 엘리시움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회원들은 공포에 질려 실수를 연발했고 그들의 혼란은 엘리시움의 완벽했던 시스템 곳곳에 균열을 만들어냈다. 한재혁의 통제력은 역설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려 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서지수는 안전가옥의 모니터 앞에 앉아 혼돈에 빠진 엘리시움의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을 냈을 뿐인데 댐은 스스로의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데 능했던 천재적인 악마는 정작 자신의 마음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지수라는 외부의 적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이 만들어낸 내부의 유령과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재혁이라는 맹수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궁지에 몰렸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궁지에 몰린 짐승을 그녀가 설계한 마지막 무대로 유인하는 것. 그녀는 모니터 한쪽에 서울 근교의 낡은 폐공장 지도를 띄웠다. 그곳은 10년 전 그녀가 인신매매 조직의 수괴를 체포했던 장소이자 그녀의 인생을 바꿨던 폭발이 있었던 곳과 멀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재혁의 미래가 교차하게 될 운명의 장소였다. 서지수는 암호화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는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안전가옥의 모니터 불빛만이 서지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한재혁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다. 발신인은 그가 미친 듯이 찾고 있는 내부의 배신자로 위장했다. 메시지는 그의 뒤틀린 심리를 정확히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내 게임은 끝났다. 한재혁. 강민준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 네가 벌인 추악한 짓들의 모든 기록이 내 손에 있다. 이 모든 건 나 아버지께 전달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널 무너뜨린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볼 기회를 주지. 혼자 나와라. 메시지 끝에는 폐공장의 주소가 첨부되었다. 이것은 그의 두 가지 약점을 동시에 건드리는 미끼였다. 첫째,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의 오만함. 그는 이 배신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하여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고 싶어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에 대한 그의 병적인 두려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만 한다.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올 것이라고 서지수는 확신했다. 한재혁은 메시지를 받았다.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처음에는 비웃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발밑에 기어야 할 벌레 같은 놈이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쥐새끼를 직접 밟아 으스러뜨려 이 지긋지긋한 혼돈을 끝내고 싶었다. 그의 편집증은 이미 외부의 위협을 인지할 능력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는 남은 부하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허리춤에 작은 권총을 숨긴 채 직접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폐공장은 도시의 상처처럼 버려진 공간이었다.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앙상한 뼈대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새우산한 바람이 울부짖었다. 한재혁은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숨어있을 배신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공장 가장 깊숙한 곳의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무장한 부하도 비굴한 배신자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서지수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무기도 아무런 방어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재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 나오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당신이었어, 그 아줌마가.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이런 하찮은 상대에게 그동안 자신이 놀아났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들을 잃더니 결국 미쳐버린 건가,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게임은 여기서 끝이야. 아니, 서지수가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게임은 이제 시작이고 내 게임이 끝난 거야. 한재혁.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분석력만이 존재했다. 네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그들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지. 하지만 난 네가 보여. 네 안에는 신이 없어.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에 겁먹은 겁쟁이 어린애가 있을 뿐이야. 닥쳐. 한재혁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서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그의 오만한 자의식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엘리시움, 그건 네 힘을 보여주는 왕국이 아니야.
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놀이터지. 넌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너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뿐이야. 내가 정보 몇 개를 흘리자마자 넌 어떻게 했지? 내 오른팔을 의심하고 네 새끼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지. 내가 만든 유령과 싸우느라 진짜 적은 보지도 못한 채 말이야. 그녀는 한재혁의 눈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의 심리를 조종했는지, 그의 어떤 약점을 파고들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배신자가 바로 눈앞에 이 하찮은 아줌마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재혁의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무너져 내렸다. 네가 전부. 그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신이라고 믿었던 자신이 일개 아줌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완벽한 나르시시스트적 손상이었다. 그래, 내가 전부 계획했어. 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서지수를 겨누었다. 닥쳐, 이 미친 여자야. 내까짓게 뭘 안다고 짓거려. 날 쏘겠다고 쏴 하지만 그건 내 패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서지수는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넌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잖아.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무너뜨렸는지, 내 작품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나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광기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인시켜 줘야만 했다. 그래, 네 아들놈, 그 위선자 새끼. 그는 광적으로 웃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마지막엔 엄마를 부르면서 울부짖더군. 내가 손 하나 댈 필요도 없었어. 난 말 몇 마디로 그놈의 영혼을 죽여버렸다고. 내가 바로 신이야. 그것이 바로 서지수가 기다리던 말이었다. 그의 광적인 고백이 공장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방에서 수십 개의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며 대낮처럼 환해졌다. 공장의 2층과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검은 전투복을 입은 NIS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총구는 정확히 한재혁을 겨누고 있었다. 한재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의 렌즈가 그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모든 고백, 모든 광기가 고스란히 기록된 것이다. 강지원 국장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한재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한재혁, 넌 이제 끝났다. 그제야 한재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광기가 사라지고 처음으로 순수한 당혹감과 완전한 패배감이 떠올랐다. 서지수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한재혁의 망가진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깨진 창문 밖에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환하게 웃던 모습, 장난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굳은 결의에 차있던 모습. 민준아, 그녀가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길고 길었던 체스 게임이 끝났다. 체크메이트, 게임에서는 이겼다. 하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었다. 한재혁의 체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서지수가 제공한 증거와 강지원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등해 어분 국정원은 검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재혁의 완벽한 자백이 담긴 영상은 그 어떤 변호사도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유진그룹 후계자, 엘리트 학생들 상대로 악마적 게임 주도, 충격 실태, 비밀클럽 엘리시움의 두 얼굴, 심리적 살인인가. 언론은 연일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화적인 이미지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다. 궁지에 몰린 한 회장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그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카메라 앞에서 90살 노인처럼 허리를 숙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아들 한재혁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으며 회장직에서 물러나 사죄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지수가 설계했던 마지막 시나리오.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버리는 그림이 완벽하게 실현된 것이다. 한재혁을 지켜주던 가장 견고한 성벽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로 만들어버렸다. 엘리시움이라는 공포의 왕국은 붕괴했다. 김유진을 비롯한 피해 학생들은 국정원의 보호 아래 심리치료를 받으며 용기를 내어 한재혁의 범죄를 증언했다. 그들을 올가매던 공포의 족쇄는 풀렸고 그들은 비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겠지만 마침내 피해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서지수는 강지원과 처음 만났던 한강 둔치에서 다시 만났다. 강지원은 사건의 최종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모든 게 끝났다. 한재혁은 아마 평생 빛을 보기 힘들 거다. 함께 무너진 정관계 인사들도 여럿이지 네가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 거야. 지수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직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나?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어. 내 능력이 필요해. 서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강 저편의 도시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선배님, 저는 이제 민준이 엄마로 돌아가야죠. 그녀의 옛삶. 요원 그림자는 이제 정말로 과거의 유령이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국가를 위한 것도 조직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직 아들을 위한 한 어머니의 처절한 약속이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지난 세월의 존경과 연대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수는 아들이 잠든 추모공원을 찾았다. 비가 쏟아지던 장례식 날과 달리 그날은 눈부시게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비석 앞에 아들이 좋아했던 프리지어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천으로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정성껏 닦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엄마 왔다.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사람은 벌 받았고 내 친구들도 이제 안전해. 넌 정말 용감했어. 아들, 엄마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것은 승리의 보고가 아니었다.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이 담긴 마지막 임무 완수 보고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투정, 그의 따뜻했던 포옹, 진실을 밝혀냈다고 해서, 정의를 구현했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에 뚫린 구멍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삶의 무게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던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 보안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강지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다. 제 딸이 1년 전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범죄에 휘말렸다고 확신합니다. 시스템이 외면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찾아주세요. 서지수는 메시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민준이가 있었다. 법과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그녀의 개인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의 어둠은 여전했다. 그녀는 국정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떠돌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녀의 눈에 다시 차갑지만 흔들림 없는 결의가 깃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마치 엄마,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아들의 미소가 햇살 속에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서지수는 새로운 휴대폰의 자판을 눌러 짧은 답장을 보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